여당의 보궐선거 참패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했다는 보도, 2년 전쟁 그만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잇따랐지만 국민은 아직 대통령의 목소리를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오는 31일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예산 연설을 하는 날입니다. 그날 대통령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과하는 목소리를 들려주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이날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한 공간에 있게 될 텐데 직접 대면하는 계기가 될지도 주목됩니다. 혹시 했던 윤석열 신당도 별 볼 일 없을 것이라는, 오히려 여권의 공멸을 가져올 것이라는 여론조사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못해서라도 고개를 숙이게 될까요? 디톡스에서 전망해 보겠습니다. 스픽스가 마련한 여의도 정복 프로젝트 디톡스. 오늘도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주제 토론 들어가기 전에요. 인요한 위원장 잘 아시죠? 잘 알죠. 네, 누가 추천했을까요? 저는 김한길 예. 위원장하고 매일 전화한다. 김한길 위원장은 물론 아니다. 자기는 추천 안 했다 했는데 전 인요한 위원장의 말을 믿어요. 그리고 최소한 김한길 위원장이 대통령께 얘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했겠죠. 최종 낙점은 윤석열 임명이지 무슨 낙점이에요. 그러니까. 여권에서 들리는 소리는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참 인상적인 장면 하나 봤는데요. 그 이진복 정무수석이 그 인요한 위원장 취임 축하란을 들고 당사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 두 가지 의미 뭐냐면, 그래서 이진복 수석이 뭐라 말했냐면은 총선이라든가 당무에 용산에 개입할 의사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 얼마나 자기 모순이냐면요. 당의 혁신위원장 취임하는데 정무수석이 난을 들고 온 케이스를 저는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도 여당 때 혁신위원장 해봤고요. 제가 대표할 때 최재형 혁신위원장 임명하기도 해봤고요. 예. 둘 다 저희가 여당이었을 때인데 난 들고 온 적 없었습니다. 정무수석이. 그래서 저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난을 들고 와가지고 우린 개입하지 않는다라고 한 게, 이 혁신위원장은 우리가 낙점한 사람이다라는 걸 난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좀 모순적인 인상적인 장면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 어쨌든 인요한 위원장은 제가 기억한 한에서는 최초로 대통령의 난을 받으면서 출범한 혁신위원장이 된다. 예. 그 순천 인시 시조잖아요. 그렇죠. 예. 그 혁신위원장 얘기 나오기 전부터 출마설도 있었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이 안 맞고 출마했을 수도 있었을까요? 순천에서 출마한다는 얘기는 없었고, 네. 서대문, 서대문갑. 예. 네, 우상호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하니까 지금 연세대학교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예. 있으니까 거기에서 출마한다는 설이 있더라고요. 예. 근데 확인은 안 해봤지만은 네. 어떻게 됐든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됐을 때 하루는 쌈박할 거다. 하루는? 예, 하루는 재밌잖아요.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어서 예. 산뜻한데 그 다음에 분란이냐 당 발전이냐는 좀 두고 보자. 예. 그런데 어떻게 됐든 인요한 위원장이 재밌는 분이에요. 순천에서 태어났는데 자기 형님이 로버트 린턴이라고 유진벨 재단 이사장이에요. 예. 자기 형수가 부산 분이야. 저한테 늘 그래요. 아니 전라도 사람이 어떻게 부산 여자한테 결혼하느냐 하고 자기 형을 막 비난하면서 자기는 순천 여자하고 결혼했다. 이렇게 그 재밌는 분인데 어떻게 됐든 학생 때 5.18 광주로 갔어요. 단신으로 가서 거기에서 외신들, 외국 기자들이 이제 한국말을 못 알아듣잖아요. 예. 이걸 전부 통역해서 외신이 보도하게 한 그런 공로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 이력이 있으면은 그런 인사들은 호남 출마 가능성도 꼭 그 인요한 위원장이 아니더라도 가능성들이 좀 보이는 여권 인사들이 있습니까? 글쎄요, 좀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요? 천하람 네. 변호사는 순천에서 열심히 하고 네. 또 저하고 광주 KBS
뭐 토론도 해봤는데 예. 소신껏 하더라고요. 네, 그럼 뭐 해남 진도 완도에는 여권 경쟁자는 없겠네요. 아 물론 있어요 지금 위원장. 아, 있나요? 예. 네. 뭐 네, 알겠습니다. 그쯤 하겠습니다. 선거나 골프는 고개 쳐들면 지니까 열심히 예. 해야죠. 뭐. 이 대표는 뭐 전에 뭐 제주에라도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역사적으로 제주도에는 제가 별다른 인연이 없기 때문에 호남에는 있잖아요. 진도에. 진도예요? 그 노래 제가 출마하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노래 부르러 간 거? 네. 네. 근데 사실 뭐 아니 그 말씀 중인데 네. 그 청년들이 네.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인기는 있어요. 그런데 네. 아 제가 출마하는데 어떻게 해남한도 진도에 오겠어요? 경쟁이 안 됩니까 두 분? 약간 원래 해군은 바다에 싸워야 되는 거고 네. 공군은 하늘에 싸워야 되는 거고 예. 공군을 바다에서 싸우게 만들면은 무조건 집니다 해군한테. 예. 그러니까 저는 영역이 다르다. 가는 길이 너무 달라서 두 분이 안 싸우시는 걸로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디톡스에서 서로 도와야지. 아, 그런 건가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주제 두 가지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부터 확인하고 본격적으로 토크 이어가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당의 진실한 변화를 만들어갈 혁신위원장으로 인요한 교수님을 모시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특별규화자 1호 인요한 교수님은 전주에서 태어나 전남 순천에서 자랐으며 한국에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온 가문의 사람입니다. 인요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꾸려질 혁신위는 그 위원회 구성, 활동 범위, 안건과 활동 기한 등 제반 사항에 대해 전권을 가지고 자율적, 독립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도구입니다. 그분들 그 전문가들을 모셔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취합을 해서 좋은 이 방향을 잡아서 나가는 그런 저는 도구입니다. 도구. 기초를 우리가 다집니다. 이 당을 위한 기초. 그리고 더 크게 봐서 대한민국. 피눈물 같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데 그 기초를 다져야 됩니다. 요번에 다 바뀌어야 됩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원장, 박근혜 정부 인수위 때 통합부위원장을 맡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도 국가보훈처였죠. 거기서 자문역을 담당했습니다. 박근혜 인수위에서 보여준 정치적인 능력은 어땠습니까? 정치적 능력이라기보다는 결국 선거 때 저희가 캠페인을 하는 과정 중에서 그 당시 저희 19대 국회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 보면은 이자스민 의원 같이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도 있었고 조명철 의원처럼 또 특이한 이력을 가진 분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유세 현장에서 이분이 보이면은 굉장히 특이한 그런 어떤 캠페이너로서의 능력을 보여준 적들은 있죠. 근데 그 외에 정치적인 정무적인 어떤 역할을 한 것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선 많이 친숙한 분이니까 대중적으로는 큰 효과가 있겠죠. 네. 뭐, 정무적인 능력을 확인해 본 적은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은 김대중 대통령 2호 여사하고 막역한 관계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가정, 부인, 애들하고도 그런 관계인데 대북 사업은 많이 했어요. 네. 북한에 많이 다녔어요. 그러니까 참 그 선교사, 그 희생정신이 강하신 분인데 재단 계략 요양소의 빌딩을 팔아가지고 북한의 계략력을 더 보내야 된다. 저한테 이제 그 재단 재산을 팔려면 굉장히 문제가 있으니까 부탁을 해서 팔아주고 그렇게 희생적으로 대북 문제를 하는데 형님은 북한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저분은 갔다 와서 보면은 이건 김정일 안 된다. 북한 체제 안 된다고 굉장히 강경한 보수적 입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북한을 그렇게 인도적 차원에서 돕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러한 때도 별로 정치적 얘기는 나누지 않고 단 김대중 대통령의 그 민주주의에 대한 그러한 말씀은 높이 했어요. 예.
이게 뭐 지금 뭐 남마처럼 얽혀 있는 여권 상황인데 이걸 풀어내기가 좀 쉽지 않겠다. 정무적인 경험 자체가 없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요한 혁신위가 이제 가동되는 것은 그 전에 다른 후보군들이 거절해서 아닐까 이런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뭐 사실 그래서 후보군으로 언급되던 분들 네. 얘기를 듣고 제가 처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떤 특정 인사가 거론됐는데 누굽니까? 얘기할 수 없죠. 그거는 뭐 이미 원래 무산된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사후에 그분 이름 거론한 게 예가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 말 듣고 너무 놀라가지고 아니 그분이 하는 거는 제가 뭐 12월까지 기다릴 것도 없이 그냥 지금 바로 내일 나가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래가지고 그냥 그 말 그게 만약 현실화되면 전 나가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했어요. 아, 징계하신 분이구나. 예, 어떤 걸? 아니요, 그런 추측하실 거 없이 저는 그래서 만약 혹시 그런 것들이 진행된다는 식으로 기자들이 저한테 물어오는데 만약에 실제 그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는 그냥 고민 하나도 안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정도로까지 얘기할 정도로 깜짝 놀랐는데 지금도 내일 혁신위 명단 내놓는다고 하는데 혁신위 명단에도 보니까 불안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하셨던 그분이 네. 위원으로 들어갈 가능성도 여전히 그렇진 있나요? 않을 것 같은데 그분한테 위원들을 추천해달라고 했다는 얘기가 또 어제 들었는데 이거야 뭐 기자들이 전해주는 거니까 기자들도 뭐 50번 막 50번 틀린 얘기 할 수 있겠죠 지금 상황에서 네, 인선에 네. 대한 거니까. 그럼 저는 또 그래서 또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만약 이것도 사실이라 그러면 난 똑같은 의미를 받아들이겠다. 예. 근데 정말 인사나 이런 거 할 때 지금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거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예. 그분이 그 징계와 관련된 분이면은 여성이겠군요. 이준석 당원권 정지한 뭐 이름을 장본인 밝히시기 꺼려하시니까 저는 이름- 원래 항상 무산된 인사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함구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어도 그냥 표고동 치면 되지. 천하람 변호사도 제안을 받았던 모양이죠. 거부한 거 보니까. 천하람 위원장은요, 저랑 정치적인 사안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필요로 하는 사안에 있어서 저한테 상의를 하진 않습니다. 예, 그게 저도 천하람 위원장한테 항상 결정할 때 독자적으로 판단하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완전히 독자적으로 판단을 한 것이고, 본인은 참여하는 것이 옳지 않다. 뭐 명분이야 전부 다 뭐 앞에 내가 혁신을 최재형 혁신을 했는데 그때 우리 혁신안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금 와서 또 해달라고 하는 거는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건데 그냥 어느 누가 봐도 이 혁신위가 실권이 없을 거라 보는 거죠. 예. 천하람 변호사가 이 혁신위 참여 거부한 입장을 좀 더 분명하게 밝힌 방송분이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거절한 이유가 앞서 얘기하는 것 보면은 저 최재형 혁신위에도 참여를 했었다. 뭐 이거거든요. 네. 그런데 딱 이렇게 뭔가 와닿진 않아요. 저는. 왜냐하면 작년에 한 번 했어도 올해 또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인데 당 입장에서 보면 혹시 이 혁신위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몰라서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뭐 그래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솔직하게. 좀 제가 이번에 그 혁신위에 참여하는 거는 좀 자기 모순인 것 같아요. 자기 무슨이요? 왜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사퇴하시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번 혁신위는 어쨌든 김기현 대표 체제를 유지하면서 뭐 이렇게 혁신위를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말하자면은 네. 김기현 대표 시간 벌기용 뭐 허수아비 혁신위원 이런 건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 벌기용 허수아비 혁신위 굉장히 분명한 어조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보시기에 이 국민의힘 혁신위원회의 역할, 부여되어 있는 역할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공천까지 그러기 전에 손댈까요? 하나 네. 이준석 대표한테 지금 네. 저 천하람 위원장 얘기 들어보면은 네. 곧 창당 준비를 이준석 대표하고 하고 있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 나중에 한번 그 상담 좀 해주십시오. 그 천하람 위원장은 호남 정치에 대해 가지고 굉장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가지고 동시에 이걸 돌파해보고 싶다는 의지가 강해요. 네, 그런데 사실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람마다 꽂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정신이란 이런 것들을 계승하는 뭐 이런 선두적인 사람으로서 역할이라는 게 있다 한다면 천하람 위원장 입장에서는 험지 돌파 모델을 꼭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신당이라든지 이런 장이 펼쳐졌을 때
본인이 저 역할에 집중하기 어렵게 되고 저 역할이라는 게 또 역할이 바뀌는 거죠. 국민의힘에 있을 때 호남이 험지라고 이야기되는 거지만은 다른 당에게는 호남이 험지라는 인식이 별로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의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진짜 믿거나 말거나 일절 저는 얘기 안 합니다. 거기서 어떤 역할을 네가 해야 된다, 당신이 해야 된다, 아니면 이런 걸 부탁한다 이런 얘기 절대 안 하거든요. 이심진심으로 그러니까 창당 준비하는 거 아니? 그건 모르겠어요. 집에서 무슨 꿈을 꾸는지는. 그런데 마찬가지로 유승민 의원과의 관계에서도요. 예전에 유승민 의원과 같은 당을 할 때도 그랬고 뭐 대선 때 옛날에 바른정당 도울 때도 그랬고 의외로 미주알고주알 얘기를 안 합니다. 서로. 이걸 지금 해야 됩니까? 내일 저거 해야 됩니다. 이런 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냥 이심전심으로 다 그냥. 네, 신당 오케이. 얘기는 네.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하고요. 혁신위원회는요. 네. 우리 대한민국은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뀌어야 진전이 있어요. 지금 이진복 수석이 뭐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체리 따봉도 보내고 심지어 강서 부청장 공천도 김기현 위원장이 안 한다니까 뭐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회가 성공하는 것이 국민의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고 우리 민주당에도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혁신위원회는 분란이 날 것이다. 예. 또 인요한 위원장의 성격이 저 우락부락합니다. 절대 못 참아요. 한 방씩 쏴버리지. 그래서 저는 터질 거다 그렇게 봐요. 제가 듣는 정보 한에서는 이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용산에서 사실상 인요한 위원장을 낙점한 것이 맞고, 예, 믿을 만한 정보 통일기로는 그러면은 이번에 기대하는 역할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3, 4선 불출마 종용을 통해 가지고 영남 지역구 자리를 비우게 하는 것을 혁신안이라고 낼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이걸 알고 있을 정도면 실제로 이거 하게 되면 얼마나 섬뜩한 얘기냐면요. 예. 용산이 얼마나 감이 없냐면 지금 영남에 가보면요. 영남의 지역구들 중에서 특히 부산 지역으로 가면요. 다선 의원들이 자리하고 있는 곳들, 예를 들어 조경태 의원의 사하구라든지 아니면은 뭐 서병수 의원, 서병수 의원 아니면 양산 이런데 뭐 윤영석 의원 계시고 이런 곳들은 서병수 의원님은 동부사니까 약간 케이스 다르겠지만 그 다른 다선 의원들은요. 나름 PK에서 험지에 해당하는 곳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김도우 의원의 강서구 이런 곳들은 그 사람 아니면 웬만하면 안 되는 곳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민주당의 당세가 이제 부산에서 먼저 잡혔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런 분들을 겨냥해가지고 만약에 3선쯤 했으면 부산 3선쯤 했으면 이제 서울로 옮겨라 이런 얘기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아마겟돈입니다. 그냥 난리 납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든 자리를 비워내야지만 장을 비워야 다음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생각하니까 네. 그런 거 하라고 이제 인요한 위원장한테 그걸 혁신안이라고 이제 내라고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거 현실화되면 당 깨집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인요한 위원장이 모두 다 바뀌어야 된다, 뭐 다들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낙동강 하류 얘기. 그 말이 왜 나왔겠어요. 그러니까 오더 받은 게 그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저도 이거는 뭐 전원이니까 사실관계는 앞으로 입증이 되겠죠. 저는 진짜 이게 입증이 되면은 글쎄요. 저는 당내에 중진 의원들이 가만 안 둘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 재밌는 게 네. 인요한 위원장이 김기현 대표로부터 무서운 권한을 다 이임받았다. 예. 언제 김기현 대표가 권한이 있었어요? 나는 권한이 없었는데 네. 뭘 이임했는가?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용산 여의도 출장 소장으로서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명령을 잘 복종하는 그 내용을 무서울 정도로 다 전달했지 않는가. 그러니까 저렇게 낙동강 뭐 비오라 어쩌라 이런 소리가 나온 것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인요한 위원장이 했다는 그 말 한번 직접 들어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대표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무서울 정도로 권한을 많이 부여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솔직히 여기에 권한을 정확하게 아직 어디까지인지 모르지만 그 국민의힘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이 인 위원장 발언을 들어보면 한 지점은 뭐 권한을 받았다는 건지 모른다는 건지 이게 지금 첫날이거든요. 그게 조금 모호하고 그래서 뭔가 좌충우돌 느낌이 나고 또 이 발언 말미에 나오는 내려와야 된다. 이건 좀 섬뜩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겠다. 자, 첫째로 그러니까 혁신위원장이 어차피 지금 할 거는 지금 뭐 혁신안을 뭐 2달 동안 만들고 그걸 의결받고 이런 역할을 하라고 온 건 아니에요. 그냥 큰 마이크를 하나 우선 쥐어준 거거든요. 사람들의 기대를 받는 상황에서 무슨 말 할까 이런 건데 예. 여기에서 보면요. 1번 혁신이라는 분위기를 내려면요. 먼저 문제점을 지목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게 문제였으니까 이렇게 해법을 내겠어인데 저는 인요한 위원장이 지금 강서 보궐선거 민심에 따르면은 어느 누구도 지금 국민의힘의 중진 때문에 국민을 미워하지 않아요. 네. 아마 국민의힘을 지금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대통령의 실정을 지적하는 의미에서 이런 민심을 보여줬을 텐데 그러면은 보통 진단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에 대해서 먼저 들어가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인요한 위원장이 그것을 언급할 것이냐? 안 하죠. 지금 인요한 위원장이 진짜 개인적으로 사심 없이 이걸 하고 싶다면요. 자기한테 주목도가 쏠리게 해야 돼요. 파격 발언 이런 걸로. 예.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파격 발언, 인요한은 좀 다르구나, 지켜봐야겠다 하는 지점이 어디냐면은 지금까지 전부 다 국민의힘에서 무건수행하고 있던 사람들과 다르게 의원들이나 당대표와 다르게 적어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저게 문제라고 하는 지점을 그대로 얘기해 주는구나. 대통령에 너무 휘둘렸다. 그게 이제 혁신위원장이 지금까지의 그 봉인되었던 사람들과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할 텐데 안 했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그럼 뭐냐면은 그걸 아는 대신에 그러면 뭘 할 것이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혁신의 대상을 만들어야 되거든요. 대통령을 바꾸라는 얘기를 못하니까 뭘 만들었는데 그걸 아마 흔히 이제 신출 혁신위원장이 많이 하는 게 뭐냐면 구태 정치 이렇게 몰아붙이면서 다선 이꼴 구태 이렇게 만들려고 할 거예요. 네. 다선 이꼴 구태 니네들이 기득권을 버리지 않고 영남에 계속 출마하려고 하니 당이 이꼴이다. 다수 조금 이런 거일 거거든요. 저는 예. 이 전략이 일정 부분은 먹히겠지만은 더 큰 반발을 부르고 무엇보다도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런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영남에서 이렇게 압박해가지고 다선 의원들을 수도권을 끌어올린다면은 그 사람들 떨어질 거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 알 바 아닌데 어떤 사람들로 그러면 여기를 채우려고 하느냐. 이런 건 답이 없는 거거든요, 지금. 예. 그게 이제 소위 낙사산이면 이제 전보다 후가 오히려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답이 있죠. 예. 아니 하태경 예. 멀쩡한 의원을 수도권으로 하는데 그 자리에 누가 가냔 말이에요. 예. 검찰 출신이 가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출신 공천 신호탄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태경 의원 사례가. 그렇죠. 네. 근데 이번에 인요한 위원장이 뭐 희생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또 다선 험집 출마 이런 얘기는 유권자들 듣기에는 뭔가 혁신하는 것 같잖아요. 네. 이걸 내세워서 결국은 영남에 그러니까 국민의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영남의 자리를 비운다. 범핵관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이렇게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항상 인용하는 말 중에 저는 돈 버는 것에는 관심 없습니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이 보통 돈에 미친 사람이라고 해요. 네. 예. 그런데 당무에 관심 없습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말을 하게 되는 계기가 하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당무에 개입한다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말 할 이유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실제로 나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겠다 하면서 정무수석을 보내서 난을 이제 보낸다는 거는 당무에 관심이 많은 것의 방증이기도 하거든요. 예. 저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우려되는 게 혁신이라는 하나의 방법론을 가지고 결국 영남 자리 비우라는 용도로 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예. 이렇게 봅니다. 지금 혁신이 활동이 이제 총선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뭔가 시한이 뭐 정해진 시한은 아니더라도 그 어림잡아 이때까지는 활동을 마무리할 것이다 이런 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언제쯤이 될까요? 혁신 안 자체가 안 나올 텐데요. 뭐 자리를 비우게 하려면은 뭔가 안은 만들어서 그 발표해야 되잖아요. 최소한 예. 우리 일반적인 정치인들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혁신위의 활동 기한은 공천 네. 거기까지 볼 거예요. 공천까지. 예. 그 정도 해야 혁신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비워라, 희생해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거기까지 못 가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변하지 않아가지고 반드시 개입한다고요. 개입하면은 제가 아는 인요한 위원장은 튀어요. 그 굉장히 괄괄한 사람이에요. 모르죠 또. 대통령이 하는 일이니까 안 튈지도 모르고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잘 설득해가지고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자꾸 인요한 위원장을 선교사의 후예로 아주 봉사한 아주 좋은 사람, 성격까지 좋은 건 아니에요, 저분이. 지금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대통령하고의 갈등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지금 인요한 위원장 개인의 그 성정상 그런 가능성도 인요한 위원장을 전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은 많지 않지만은 뭐 공적으로 몇 번 회의석상을 보고 그랬지만은 정치도 저도 하면 정치 뭐 물론 박 원장이 훨씬 오래 하셨지만은 정치할 때 제일 열받는 게 내가 잘못해서 욕먹는 거는 안 짜증나는데 예.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욕먹으면 제일 짜증납니다. 억울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 인요한 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은 포부를 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를 해볼 수 있지만은 어느 순간 근본적인 한계. 나도 여기서 뭐 다른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가면은 유권자를 만나 도돌이 펼 텐데 예. 이렇게 혁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관심 없고 대통령 어쩐대냐 이렇게 갈 거거든요, 사람들이. 그거 몇 번 겪어보면 확 돌아버립니다, 사람이. 돌아버리면 행동은 어떻게 하게 되는 겁니까? 거기서 이제 말하면 박 원장이 말한 것처럼 그럼 대통령을 들이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때려칠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혁신은 지금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혁신위원장이라는 사람들이요. 저도 어릴 때 혁신위원장 할 때 이렇게 보면은 벌써 그게 한 10년 됐네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혁신 아니라고 하는 거는요. 이미 창고에 다 있어요. 예, 저도 딱 혁신위원장 되니까 사무처 당직자들이 다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갖고 와. 이렇게 진짜. 뭐 저는 그런 게 있는지를 몰라요. 뭐 나경원 혁신위에 혁신한 무슨 뭐 김용태에 혁신한 뭐 한 7, 8가지가 있어요. 그걸 다 활동 보고서를 주면서 이 중에 내용 고르시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솔직히 국민들 공감 살 만한 내용 별로 없고 오히려 국민들은 어디에 제일 많이 반응하냐면 그래서 혁신위원장에 제가 패배 시그널로 보는 용어가 있어요. 어느 당이든지 간에 지난번에 민주당 김은경인가 뭐 이분 하실 때도 봤고 어느 당이든지 특권 내려놓기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혁신위가 진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그 혁신위만 도돌이표처럼 가면은 뭐 혁신위원회 마이크 잡고 국회의원들이 특권이 너무 많아가지고 국민들이 특권을 내려놓길 바랍니다. 이 말 하는 거는 애초에 정치 모르는 사람 1 그리고 2 그냥 안이 없으니까 국민들이 들으면 그냥 오냐오냐 할 만한 거 들고 나오는 거거든요. 뭐 있잖아요. 뭐 국회의원 특권이 몇백 가지 되고 거기서 이걸 없애야 된다 이런 얘기. 예. 불체포 특권 없애자 무슨 뭐 면책 특권 없애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도돌이표가 나오는 이유가 할 게 없어서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그거 안 이런 대접 안 받으려면 권력과 싸워야 되는 것인데 그걸 하겠냐는 예. 거죠. 본래 당의 혁신위원회가 출범하면은요. 지금 이준석 대표가 말씀한 대로 혁신안은요. 한 추럭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혁신위원회가 호랑이를 그리겠다고 출범하는데 그래놓고 보면 고양이에요. 네. 그런데 그 실천은 누가 하냐? 당대표로 간다고요. 거기에서는 실천은 쥐꼬리예요. 예. 안 해요. 그러니까 역대 비대위 혁신위원회가 성공한 것은 박근혜, 김종인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에서 이 세 차례예요. 네. 왜 그분들한테는 공천 전권을 줬잖아요. 간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성공을 했는데 이건 제가 자꾸 그 나무 당이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수십 차 얘기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거예요. 포인트는. 네.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지금 외국 나가서 외교 활동 하시잖아요.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외교 활동을 하시면 국내에서 가급적 정쟁을 조용히 해줍니다. 성공을 위해서. 돌아와서 진짜 국민이 바라는 게 뭐예요? 여야 협치 아니에요. 정치를 잘해야 경제도 민주주의도 남북관계도 외교도 살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내가 와서 보니까 정치가 죽었다. 국회가 죽었다. 그러니까 야당과 협치를 해라. 그래서 단독 영수회담이 싫다고 하면은 지금 민주당에서 제안한 대로 대통령, 예. 여야 대표
삼자 회동 같은 걸 해서 거기에서 풀어라. 예. 이런 명제를 던지면은 저는 성공할 거예요. 인 위원장이 그런 명제를 던질 가능성 있어 보입니까? 지금 31일이 이제 대통령 국회 예산연설 예정돼 있잖아요. 그때 뭐 당연히 본회의장에 여야 대표가 앉아 있을 것이고 뭐 전이나 후에 이렇게 환담을 하든가 뭔가 이제 모임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요구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그걸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그 말은 사정 정국의 완벽한 포기거든요. 총선 전까지.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앞에 만나서 악수해 놓은 다음에 뒤에 갑자기 또 압수수색하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정 정국의 완벽한 포기를 의미하는 건데 그걸 할 용기가 없을 겁니다. 아마. 안 받을 것이다. 31일이든 뭐 그러니까 여야 대표와 대통령이 삼자 회동하는 그 모양을 안 만들어 줄 것이다. 아니 지금까지 계속 자기 지지층에다 논리로 이제 만들어 놓은 게 범죄자이기 때문에 안 만난다라는 건데 네. 그 자기 말을 시건하는 건 첫째요. 두 번째로 그러면 그 지지자들 동네에서 말하고 다녔는데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이제 동네 사람 만나면은 이거는 자기 지지자들 사기를 꺾느냐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런데 네. 범죄자니까 안 만난다 하는 것은 깨졌어요. 장모. 왜냐하면 대통령이 네. 안 만난다고 했는데 네. 집권 여당의 김기현 대표가 네. 만나자 했단 말이에요. 예. 양자 회담을 하자 네. 하는 것은 그럼 뭐예요? 대통령은 범죄자고 집권 여당의 대표는 범죄자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깨졌는데 해외 순방을 하면은 역대 대통령들은 귀국을 하시면은 해외 순방의 성과가 좋잖아요. 외교라는 건 다 합의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 해외 나가려고 하는 거야. 갔다 오시면은 오부 요인들하고 내가 이렇게 성과가 있었다. 하고 설명을 여야 하죠. 네. 당 대표들을 초청해서 대통령실 즉 청와대에서 했어요.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것도 안 하지만은 국회 시정연설 예산 설명 연설하러 오시면은 전에 국회의장단 그리고 여야 대표 원내대표 이게 모여가지고 거기서 환담을 해요. 예. 그런데 나는 진짜 변하려면은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와 만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삼자 회동을 해야 된다. 진짜 안 하려면 나 국회 시정연설 하러 안 나와버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총리 대동하면 되는 거예요. 뭐 대통령 또는 용산의 입장이 어떻게 될지와 별개로 인요한 위원장이 그걸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인요한 수용하라고. 위원장이 그러한 정치적 경험과 그러한 그 경륜을 가지고 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디톡스 보고 해라 이거죠. 또 네. 저는 인요한 위원장한테 축하 전화도 하고 잘해라. 라고도 그 전화했어요. 가까우니까. 예. 그렇지만 나도 그런 전화를 한번 더 하실 당신이 건가요? 그렇게 해봐라. 음. 이것이 정치를 푸는 거고 혁신위원장이 진짜 혁신하는 거지 무슨 내려놔라 뭐 바꿔라 이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 위원장한테 한 번 더 설득을 하실 거라는 아니 말씀이시죠? 저는 한번 해볼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예. 혁신위가 보통 한 3번째 회의 정도까지는 기자들이 찾아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위원들이랑 같이 자 인사말 한번 하고 두 번째 회의 한번 하는 거 정도 스케치하고 한 3번째까지는 그래도 관심 갖고 가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잘 안 가거든요. 내용이 안 나오니까 보통 혁신위 취재가 그래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렇게 안 가게 하려면 위원장이 계속 말을 만들어서 기사거리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건데 그래야 혁신위 자체에 힘이 실리는 건데 그래서 보통 처음에 많이 투입하죠. 용두삼이 시기이 되더라도 처음에 많이 혁신의 주요 아젠다를 꺼내놓거든요. 지금 그런데 첫날은 어쨌든 희한하게 흘러갔어요. 처음에 뭐 낙동강 뭐 어쩌고 저기 하다가 그 농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걷어들였잖아요. 농담도 못하냐. 예, 그 그러면서 농담이 예. 혁신위원장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농담이. 그게 지금 서투른 출발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 뭐냐면 저는 이게 말실수였다고 한다 하더라도 낙동강 이런 건 비유적 표현이기 때문에 약간 의도하지 않던 해석을 자기가 잘 갖다 붙이면 되는 거였어요. 그 다음날. 예. 근데 농담이라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당황한 겁니다. 이게 어떤 분위기냐면 낙동강 이 전투같이 이렇게 해야 된다 했을 때 보수 언론들은 이걸 굉장히 위대하게 포장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하루 동안. 어떤 결심의 발로 이런 것처럼. 근데 그 다음에 그래놓고 나니까
농담이었다 이래버리니까. 예, 낙동강 밑에면 영남인데 영남의 자리를 다 비우라 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게 그러니까 이게 대대적인 그러면 뭐 인적 쇄신의 목표를 가지고 가는 거냐 네. 이렇게 분위기 좀 띄워줬거든요. 네. 그럼 그 다음 날 가지고 그렇게 맥 빠지게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게 만약에 가시화가 되면 네. 일반 유권자들이 혹시 뭐 다선 의원들 뭐 자기 희생을 해야 되고 특권 내려놔야 되고 이런 걸로 평가를 해주신다 하더라도 일반 유권자들이 지금 당장 당내가 분란에 휩싸이게 되는 거잖아요. 나죠, 많이 나죠. 그렇죠. 그럼. 그래서 물리지 않았을까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저는 아까 그래서 내가 말했던 것처럼 그게 해석의 영역이라고 하는 걸로 몰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말은 했지만은 사실 뭐 다선이라 해서 꼭 안 좋은 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렇게 그냥 네. 풀고 대신 이 지역의 정치에 큰 변화가 있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건데 그냥 농담이다 이래버리니까 예. 그러면은 완전 반대 방향 가겠다는 얘기인가 아니면은 예. 진짜 농담한 건가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사람들이 해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 대표께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이 대표가 얘기한 그런 해석이나 네. 그런 변명을 하려면은 수삼 년이 지나가야 돼요. 네. 지금은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인요한 위원장이 뭐 본인도 이게 정치 경험이 부족한 걸 스스로 알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혁신위를 잘 꾸려야 된다는 당면한 가장 큰 그 목표를 가지고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천하람 위원장한테도 제안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준석 대표한테는 연락 없습니까? 저에게 모 인사를 통해 가지고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는 취지로 연락이 오셨는데 뭐 지금은 제 생각에는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통화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에서 뭐 혁신위원장이 아니라 누구라 하더라도 제 입장에서 뭔가 그냥 단순히 안부 인사를 나누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를 하려면은 기초적인 첫 전제가 뭐냐면 문제인식이 어딨냐거든요.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인요한 위원장이 오늘 중으로 아니면 뭐 빠른 시일 내에 대통령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말을 본인 입으로 하면은 저 사람은 뭐 좀 다른 애라고 저도 기대를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또 와가지고 뻔히 그냥 해가지고 늘 혁신위원장이 하는 것처럼 전부 바뀌어야 된다. 하지만 대통령 건드리지 마라. 뭐 이런 거 할 거면은 그거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아요 지금. 이준석도 지금 피토하면서 1년째 이러고 있고요. 근데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그러면 뭐 정리를 하면 인요한 위원장이 대통령이 문제다, 변화해야 된다, 또는 뭐 당에 간섭하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을 표명한다면 만날 수 있습니까? 만날 수도 있고 그럼 얘기해 볼 수도 있죠. 같이 그 일을 도모하려면은. 립서비스는 또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예, 정말 대통령의 그런 어떤 개입이나 아니면 권력을 당에서 그 그림자를 지우는 것에 아이디어를 모으자 그러면요. 아이디어 할 것도 없어요.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든 당무에 개입하려고 한 자가 있으면 제명 조치하겠다. 그냥 그러고 그냥 시작하면 돼요. 예. 지금 이 디톡스 보고 계신 그 혁신이 취재하는 기자분들 인요한 위원장한테 한번 물어봐 주십시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혁신위원장을 만날 수 있는 조건을 얘기했습니다. 네. 저는 제가 그러면 또 전화가 불날 수도 있어요. 네. 인요한 위원장이 물어볼 수도 있고 거기서 이렇게 답변을 할 수도 있고 예. 이걸 끊어줘야 된다니까요. 나는 다 해봤어요. 예. 아무튼 딱 간단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당무에 개입하는 거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전부 다 제명해버리겠다. 예. 앞으로 당에서 영구 말이 세 보이죠. 그런데 이런 거예요. 우리가 조건을 다는 순간 되게 복잡해져 버려요. 예전에 그 안타깝게 서희초 사건 있었을 때 예. 저는 딱 뭐라 그랬냐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비교육적인 일로 민원을 한 일이 없도록 방지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러면 거기 사람들이 말을 붙여요. 뭐 이런 때는 해야 되지 않느냐 저런 때는 해야 되냐 그러다 보면 메시지가 다 퇴색해가지고 나중에 아무것도 아닌 제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당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개입하는 것은 원천적 차단하겠다. 예, 거기에 응하는 당직자나 당원들은 제명한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명. 대통령 예. 당원입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요 정도 해보고요. 두 번째 주제에서는 신당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두 번째 주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윤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계속해서 그 정계 개편은 그 염두에 두시고 지금까지 국정 운영을 해왔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방법이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생각되면은 예. 신당 창당을 고려하실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나 현재 과연 신당 창당을 할 만한 동력이 있느냐. 예. 논자에 따라서는 김한길 사회통합위원장이 중심이 돼서 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과연 지금 여권이건 야권이건 또는 국민들이건 간에 김한길 위원장에 대해서 그만한 신망을 두는 그런 모멘텀이 있습니까? 저는 없다고 봅니다. 우선 저는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고요. 또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부 언론 등에서 말해주고 있는 신당 창당은 생각해 본 일도 없고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총선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지 생각하신 게 있으세요? 네, 윤석열 신당은 물 건너 간 것인가? 이게 두 번째 주제입니다. 물 건너 간 건가요? 저기 물 건너갔죠. 동력을 이미 상실했다니까요. 네. 최소한 신당을 창당하려면은 대통령의 지지도가 50% 내외는 가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보면은 20%, 30% 그 박스에 딱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강서 보궐선거 패배로 인해서 완전히 동력도 상실했지만은 또 김기현 대표 체제 2기로 중임시키면서 예. 국민의힘은 이미 윤석열 당이 됐어요. 할 필요 없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동의하신가요? 동의하시나요? 저는 이번에 이 사람들이 더 뜨거운 맛을 봐야겠구나 하는 생각했던 게 이번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전투표만 먼저 분석이 된 것 같은데 세대별 투표자 수 통계를 어제 선관위 공개했어요. 예. 근데 더 놀라웠던 게 뭐냐면요.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그러면은 나이 드신 보수 지층이 덜 나와가지고 이게 이겼나, 민주당이 이겼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사전투표율 분석한 걸 보면요. 20대, 30대까지의 투표율이 60대, 70대 투표율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2분의 1, 3분의 1 정도. 이 말인즉슨 고령층이 다 나와서 투표해가지고 그래서 진 거예요. 17%처럼. 그 말은 뭐냐면 실제로 이게 총선 때는 그래도 20, 30대도 휴일이고 하니까 다 투표로 나오거든요. 예. 실제 총선이었으면 17%보다 더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결과를 보면서 합리적으로 통계를 보시는 분들은 저랑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되게 심각하게 보거든요. 더. 그런데 지금 17%라는 게 뭔지 감도 지금 안 잡히는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걸 장악할 게 없어요. 지금 당이 지금 이게 내년 총선 끝나면은요. 껍데기만 남아있을 텐데 이걸 뭘 장악하겠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신당 얘기도 그래서 나왔다 봅니다. 좀 배가 불러가지고 우리가 잘하면은 과반 못해도 한 120석은 얻을 텐데 이걸 우리가 얼마나 큰 파이를 먹는지가 중요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이 얘기를 해드릴게요. 원래 DJ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이 옛날에 국민회의 하셔가지고 그때 그 DJ라는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총선에서 79석을 하셨습니다. 예. 79석이요. 그 다음에 손학규 대표 체계가 있을 때 18대 때 83석인가 했을 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70석, 80석에 적응이 돼 있는 당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열린우리당 하면서 처음 152석 한번 150몇 석 해본 거는 152석 해봤잖아요. 나머지는 다 70석, 80석 이런 경험으로 있다. 이번에 180석 해본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은요. 영남 60석에 비리 20석 거기다 충청도가 합쳐서 100석 밑으로 내려간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당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위기가 왔음에도 안 가봤기 때문에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래도 100개는 할 거잖아. 그러면 100개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중에서 그냥 과반이 힘들어질 수 있어. 근데 100개 정도면은 우리가 여기서 차라리 7, 80개 먹는 게 중요하지 않아? 이 생각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신당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예요. 원래 말도 안 되는 그런 시나리오인데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시나리오가 가동됐고 지금은 이제 동력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을까요? 아니요. 지금도 제가 우리 당의 의원들 다 영남 의원이니까 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얘기해줘요.
이 대표 그러면 의석수 몇 주로 예측해? 그래서 강서보궐선거 갖고 얘기 드리면요. 저는 80 언더 봅니다. 의석수. 왜 그렇게 돼? 그렇게 제가 이렇게 했어요. 지금 서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백가쟁명식으로 하면서 장밋빛 전망을 내세우고 있거든요. 오늘은 당의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방송 나와가지고 이렇게 된 이상 한동훈 장관을 비례 10번 정도에 주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면 어떨까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방송 보면서 속을 무슨 거야 이 양반아. 그러면 그 위성정당 안 할 거야? 이렇게 제가 묻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은 비례 10번이라는 거는 위성정당에 가서 한다는 건데 네. 그 위성정당인 사람이 그러면 본당을 지휘한다고? 바로 선거법 위반인데? 그러니까 다들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저는 냉정하게 지금 민주당에서 만약에 연동형 비례제 현안을 유지하게 되면은 왜냐면 민주당은 지금 협상 안 하면은 현안 유지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지역구 의석 이 80 언더로 간다 봅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위기를 갖고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럼 민주당이 선거법 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이유가 없어지는 거네요. 실제로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뭐 그 선거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더라도 국민과 언론이 막 비난하면은 마지막 순간에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선거구, 현재의 선거법으로 선거를 준비하는 것이 좋다. 저는 늘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 지금 선거법 얘기까지 하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자 김한길 역할론 여전히 유효합니까? 저는 유효하다고 봐요. 어떤 역할을 맡게 될까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높은 분의 귀를 붙드는 특별한 재주가 있어요. 네. 그리고 언어 구사력도 좋고 지혜가 많으신 분이에요. 내가 늘 농담으로 그러는 거예요. 황석영의 장길산, 조정래의 태백산맥, 김영주죠? 객주. 네. 이런 소설을 보면 수백 명의 주연들이 나와 등장해가지고 막 얽히고 숨기는데 김한길의 소설은 딱 두 사람이 하는 거예요. 심플해요.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재주가 있어서 저는 스케일은 그렇게 크지 않다 하지만은 저는 대통령 실장은 갈 것이다. 그게 적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야당 대표를 했던 사람이 대통령 실장. 왜 갔죠? 다. 그랬나요? 그런데 과거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난주 말씀대로 김대기 실장은 추경호 지금 현재 경제부총리 기재부 그렇죠. 장관이 이제 총선에 나가면 그 자리를 채우러 갈 것이고 그럼 B는 대통령 비서실장을 김한길 위원장이 맡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아까 비대위원장이나 국민의힘 당대표로는 저기 보수 정당 아니에요. 네. 그분들의 구성원들이 거부 반응이 있죠. 용인하기 어려울 때문에 것이다. 네. 어려울 거다. 네. 그렇다고 하면은 저는 그 역할이 또 총리를 그 집권 초에 굉장히 원했다 하는데 민주당에서 배신자다. 예. 그래가지고 인준 안 해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대통령실장의 역할은 하실 분이고 또 하시면 잘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이번에 이제 김한길 위원장 역할론이 부각되면서 대통령이 한번 뜨거움을 느껴본 게 있는 게 뭐냐면은 보수 언론과 강경 보수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한길 위원장에 대한 비토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네. 자기 선친이나 자기나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사실 비서실장 같은 걸 할 수도 있다는 생각했는데 원래는 이제 강서보궐선거 전에는 정무적 역할을 강화할 여당 의원 출신의 예를 들어 김성태 의원을 비서실장 하자는 얘기가 많이 돌았었는데 네. 지금은 또 뭐냐면은 대통령과의 공동 운명체적 관계가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참 저도 듣고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석동현 그 처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한태경 사네. 그러니까 거기보다도 이제 보면은 그 석동현 검사장의 비서실내 역할론이 나오고 있다. 네. 지금 뭐 참고로 석동영 네. 지금 현재 평통 사무처장
지금 하태경 의원 지역구였던 해운대, 네. 하태경 의원이 이제 수도권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그 빈자리를 지금 노리고 있다. 이미 뭐 꿰찼다 이런 보도들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바로 그 석동현 네. 대통령의 친구. 40년 지기. 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저희 이런 말씀 좀 그러겠지만은 비서실장 해보시고 했지만은 보통 대통령이 4년 차쯤 가면은 권력 누수를 막기 위해 가지고 내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통 비서실장 쓰지 않습니까? 순장조를 쓰죠. 그 순장조는 아니고 순장 안 되셨어요. 그런데 지금 특기할 만한 건 뭐냐면 2년 차에 벌써부터 권력 누수를 의심해 가지고 뭔가 개혁적인 확장성 인사가 아니라 만약 친구 인사를 하게 된다 하면은 굉장히 방어적으로 나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슬슬 우려가 나오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려가 아니라 네. 윤석열 대통령은요, 내년 4월 총선이 끝나면은 급속도로 물리적으로 또 3년 차네요. 레임덕이 시작돼요. 아니 민주당은 아까 79석을 가지고 김대중은 정권 교체를 했고 115석을 가지고 노무현 당선 재창출을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만약에 민주당은 이 저항하는 투쟁하는 DNA가 있지만은 국민의힘은 미안하지만은 권력에 순종하는 DNA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떠오르는 태양에 줄을 서지 의원들이 지는 달에 줄 안 섭니다. 그러니까 예. 내년에 그건 레임덕 오는데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제 1000가지가 변해도 안 돼요. 단 한 분 윤석열 대통령이 변해야 나라도 살고 당신도 성공한다는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지금 뭐 차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얘기까지 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 윤석열 신당은 물 건너 갔는가. 물 건너 갔음을 보여주는 그렇게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만한 여론조사 결과 하나가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그 차례로 그 여론조사 내용을 정리해 놓은 그래픽 보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네, 이 미디어 토마토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정당 지지도 정례 조사인데요. 10월 21일부터 22일 이틀 동안 전국의 성인 남녀 1,015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고요. 표본 오차 95% 신뢰 수준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고요. 응답률이 6.2%였습니다. 무선 ARS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그 지지율 차이가 약 16%포인트 정도. 그러니까 지난 강서구청장 그 득표율 차이랑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조사는 특이한 조사 방식을 썼습니다. 지금 현존하는 정당들 이외에 신당설이 나오고 있는 당들을 집어넣어서 만약에 이 신당이 들어갔을 때는 이 지지율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가 이렇게 대입해보는 변수를 대입해보는 조사를 했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네. 이른바 윤석열 신당, 대통령이 주도하는 윤석열 신당이 만약에 만들어지면 정당 지지도 구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7.5%로 오히려 신당이 없는 조사 때보다 소폭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고요. 국민의힘은 신당이 없을 때는 30.4%였는데 19%로 무려 3분의 1 이상 지지율이 날아가는 것으로 그만큼 윤석열 신당이 현재 국민의힘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야당을 강화시키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할 수 있는 결과고요.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출범을 한다면 국민의힘도 일부 지지율이 빠지고 특이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8%포인트 이상 빠지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변수로서 대입해 본 추정치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정도 결과 지금 뭐 여기 출연해 계신 신당이 17.7%면 네, 굉장히 높네요. 그러게요. 본인 이름이 지금 적혀 있어서 좀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상했던 정도인가요? 그럼 지금 현재 단순 비교를 한다면은 300석 중 60석을 한다는 거예요. 5, 60석 정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신당 창당하세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뭔가 나와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통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다는 게 또 드러나는 게요. 지난번에 제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 18% 정도 차이 난다 예측했을 때 김병민 최고위원이 저한테 사이비 평론가라고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두고 보자 했는데 결국엔 17 정도 나왔잖아요. 제가 뭐 지금 뭐 점술가도 아니지만은 제가 여기서 그 처음에 이 신당 얘기가 나왔을 때 한 3, 4% 나올 거다라고 또 해가지고 그 여당 관계자 디스를 계속 했었거든요. 예, 오히려 국민의힘이 올라간다고 했죠.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오히려 이준석 나가면 이득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전광판을 안 보는 정도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모든 게 맨날 부정선거만 외치고 다니다 보니까 모든 게 다 조작이고 부정선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게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면 그런 말들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게 저 조사에서 그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있었을 때 민주당이 오히려 원래 없었을 때 나왔던 지지율보다 한 8% 정도 빠진다 나오잖아요. 예, 그 그래픽 다시 띄워주십시오. 세 번째 봤던 그래픽 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 8% 정도 빠진다 나오잖아요. 예. 이걸 보고 또 이제 김병민이라는 사람은 가가지고 이준석 신당은 오히려 그러면은 민주당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또 무슨 역선택 이론 같은 걸 얘기하려고 해요. 근데 정상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이라면요, 저 8%에 해당하는 사람이 원래는 대선 때 우리를 지지했다가 우리한테 상처받아가지고 넘어갔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지향을 찾아왔더니만은 신당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당의 최고위원으로 앉아있다는 작자들이 지금 분석할 때 그런 식으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해법이 잘못 나오죠. 예.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분석은 이 대표님 분석이 이해가 되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만약에 저 정도로 그 이준석, 유승민 신당이 파괴력이 있다면 민주당 지지율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경계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민주당 지지율은 빠질 거예요. 왜냐하면은 저 신당이 중도 보수 신당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중도 보수 세력은 신당으로 옮겨갈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우리 민주당 소속 의원 몇 명도 그쪽으로 넘어갈 확률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간다. 저는 예. 그렇게 봐요. 그럼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분화되는 것이 낫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3당 체제가 출범하는 것이 네. 개헌 다음으로 중요하다. 지금 양당 체제로 너무나 극단적 대립 분열의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3당이 되면은 더 통합의 타협의 정치, 협치의 정치를 할 것 아니냐 그렇게 봐요. 예. 그 예가 김대중, 김영삼, 노무현, 죄송합니다. 노태우, 3당 합당. 김종필. 네. 이 4당 체제 때 국회에서 가장 타협을 해서 91% 이상의 법안이 다 통과됐어요. 예. 그런데 양당제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중간에 캐스팅 보트가 있어야 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안철수 신당 때 제가 안철수 신당의 원내대표를 했거든요. 예. 이때 국회 개원을 하루 미기하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돼야 나라가 사는 거 아니에요? 지금처럼 저렇게 윤석열 독주 정권 같은 것을 탄생 안 시키기 위해서는 개헌이 좋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 하면은 국민이 선택한 3당 체제가 훨씬 좋다.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 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 뭐 지금 여론조사 지금 하나 나온 거잖아요. 또 하나 오늘 나왔는데 이거는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 아니라 제3지대라고 하는 거로 오늘 또 하나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13여 정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여하튼 지금 제3의 신당을 바라는
여론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죠. 네, 뭐 유사한 조사들이 이제 거듭될 테니까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판단도 조금 더 구체적이 될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앞서 보신 미디어 토마토 조사로는 17.7% 상당히 높은 수치가 나왔는데 그게 당이 돼야 그 과실을 따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저도 이제 어쩌다 보니 바른정당 창당 과정도 지켜봤고 그다음에 바른미래당을 이제 신설합당할 때도 지켜봤고 그다음에 이제 또 결국에는 미래통합당 한다고 할 때도 봤고 예. 새누리당 이름 바꿀 때도 옆에 지켜봤고 저는 이 신당 지지율이라는 건 보통 선거가 가까우기 전까지는 약간 신기루에 가까운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지금 그만큼 이 지표는 얼마나 국민들이 양당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사를 드러내느냐 정도의 지표고 신당이 이제 서게 되면은 보통 이념적 지향은 어느 정도에 놓이느냐. 아까 중도 보수 정도로 이제 박지원 원장님은 보셨는데 그 지향점이 어디에 놓이느냐. 그러니까 하나가 첫 번째 일제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들과 하느냐. 그리고 저 당을 만약에 밀었을 때 그러면 한 4년 뒤에 3년 뒤에 있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저 당이 존속하겠느냐. 그리고 저 당이 그러면은 수권 정당이 될 수 있겠느냐. 뭐 여러 가지를 보고 유권자들 복합적으로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조사는 말 그대로 그냥 국민의힘의 생각이 틀렸다 정도만 인지할 수 있는 조사고 네. 실제 뿅 했을 때 신당이 어느 정도의 규모에 어느 정도 위치를 갖게 될 것이냐는 가봐야 안다. 예. 그래도 하여튼 뭐 설문에 들어가 있는 거 자체가 제목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이잖아요. 근데 지난주 출연하셔서 유승민 의원하고 같이 못할 수도 있다. 그분은 오히려 무소속으로 그 서초 갑에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조언하고 싶다 말씀하셨잖아요. 신당을 같이 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거죠. 유승민 의원이랑 저랑 여러 가지 지향점이 비슷하지만은 최신 아젠다들에 대해 가지고는 좀 어긋난 지점들이 있어요. 네. 예를 들어 쓰는 용어도 좀 다른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저 같으면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근데 유승민 의원은 방송할 때마다 꼭 출생률이라고 하거든요. 예.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 같지만은 실제 이런 언어 하나에도 민감한 게 요즘 지지층들입니다. 거꾸로 아닌가요? 어떤 게? 출생률이라고 쓰시죠? 제가 출산율이었습니다. 저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결국에는 젊은 지지층 그 정도로까지 사회 이슈에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크지 않아 보이는 차이들이지만 실제로는 나중에 가서 문제 생길 수 있는 지점이 잘 정리가 되면 모르겠지만은 예. 제가 무엇보다 유승민은 고집은 제가 제일 잘합니다. 네. 예. 네. 그 옛날에 이건 좋은 의미에서는 자기 확신인데 네. 예전에 저희 바른정당 때 유승민 의원 대선 치를 때 뭐 아주 1등할 상황은 아닌 건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지지율 1%도 올리기 위해서 많은 제안들을 하잖아요. 근데 안경 하나 바꾸는 것 빼고는 다 실패했습니다. 워낙 고집이 세다. 네. 좋은 말로 하면 원칙이 강하다. 그러니까 네. 지도자는 다 강한 거예요. 그런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사람 아니에요. 네. 조금 틀린 사람이에요. 네. 많이 틀린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이고 조금 틀린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작년부터 이준석, 유승민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압으로 인해서 내년 1, 2, 3월 달에 창당한다. 이번에는 제 말이 맞을 거예요. 박 원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당을 만들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만들어주려고 하는 민주당이 게 지지율이 떨어진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뭘 잘 되기 위해서 우리 당이 잘 되기 위해서 하면 안 돼요. 그래도 나라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바뀌면은 신당 안 나와요. 네, 무슨 말이냐? 안 바뀔 것이다. 신당 나올 안 것이다. 바뀌지. 근데 당사자들이 어떨지. 저는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제 MBC 라디오가 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비례 전문 신당 같은 거를 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다 한다 하더라도 예. 저는 한다면은 보편적인 대한민국 수권 정당이 될 수 있는 당을 지향하면서 신당을 해야 된다. 아, 당연히 그래야지.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그 말 할 때는 제 지지층이 약간 놀랐을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뭐냐면 저도 한 고집하거든요, 원래. 예. 근데 제 뒤집어 말하면 저는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으로 갈 것이다라는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 네. 말은 뭐냐면은 당연히 이준석이 정당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딱 고정된 지지층 뭐 세대로 구분된 지지층이라든지 아니면 이념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순수 보수에 가까운 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정당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겠지만은 물론 저는 그 생각을 계속 이어나가겠지만은
당의 구성원에 꼭 그것들 다 만족시키는 사람만 올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저는 한두 가지의 생각만 일치해도 당의 일원이 될 수 있는 그런 당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그런 생각이라면 저 신당을 하겠지만은 뭐 이준석이 지금 당장 17% 보고 혹해가지고 비례하면 내가 몇 석 하겠거니 이래가지고 비례정당 만든다. 이런 거는 솔직히 창당의 요건 되지 못합니다. 그거는. 예, 창당이라는 거는 그 정도의 수권정당을 만들 정도의 각오와 용기가 있을 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결심이 서면 하는 것이고. 예. 뭐 유승민 이준석 다 와야 돼요. 네. 신당을 창당하더라도 네. 지금 안철수 의원이 홈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이준석 출당한다고 그게 해서 좀 그건 있다가 안철수답지 못하다. 그건 주스, 너무 안철수다운데 왜 안철수답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 주스 드시면서 네. 말씀 어떻게 됐든 나누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네. 창당이 될 것이다. 네. 유승민 의원은 뭐 그 신당 가능성 뭐 열려 있고 12월이라는 구체적인 시점도 얘기했어요. 네. 아니 예. 이준석 대표도 내년 1월 장선거 보고 하겠다 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당겨졌습니다. 100일 동안의 아니, 글쎄, 예. 혁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역산을 해보면은 이제 연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네. 자, 이때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지는 지금 말씀을 계속 그 모호하게 하셔서 네. 뭐 더 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건 하나 여쭤볼게요. 만약에 같이 하게 되면 네.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서 네. 아까 그 유권자들은 차기 대권 주자까지 생각해서 지지 여부를 결정할 거라 그랬잖아요. 뭐 당연히 수권 정당을 표방하면 그럴 것 같고 네. 유승민 의원도 비례 정당을 염두에 두고 신당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럴 경우에 이 신당 유승민, 이준석 이 두 유력 정치인들이 차기 대권을 놓고 경쟁하는 관계로 모일 것인가? 뭐 가진 게 있어야 경쟁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다. 가진 게 있는 상황에서는 경쟁할 수 있는 것이고 저는 아까 말했듯이 유승민이나 이준석의 어쨌든 그런 대선 주자로서의 그 크기나 이런 것들은 그 둘만으로는 임계점을 넘길 만큼의 신당 동력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상의 넓은 장을 펼쳐야 될 것이다. 만약 하게 된다면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제가 유승민 의원과 대화를 많이 안 한다고 전혀 안 하고 있다 말씀드렸는데요. 유승민 의원 그렇게 말 길게 안 합니다 원래. 네. 보통 유승민 의원은 저랑 대화하면은 평상시에도 보면은 한 3문장 하고 끝입니다. 네 요즘 우에 사나? 뭐 이러고 있습니다. 알았다. 끝. 이게 원래 경상도 스타일 대화거든요. 약간 보면. 네. 그래서 만약 유승민 의원과 대화를 한다 하더라도요. 니 할 건가? 예. 아니요. 이거밖에 없어요. 보면은 그 대화할 거는. 뭐 설마 그렇겠습니까? 아니 뭐 선수들끼리 이심저심으로 통하니까 네. 대화를 길게 한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정당은 미국은 공화당, 민주당 속에서 뭐 트럼프도 바이든도 영국도 노동당, 보수당 사이에서 이제 출발하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대통령 후보가 있어야 정당이 돼요. 이 유승민, 이준석 신당에는 누가 대통령? 저는 두 분이 경쟁할 수밖에 없죠. 누구라고는 할 수 없지만 네. 그건 모르겠어요. 제3자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럴 뭐 수도 당연히 있겠죠. 열려 있는 거죠. 네. 그러나 우리 민주당도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가장 가능한 후보는 이재명 대표지만은 또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예. 그런데 저는 자꾸 이 보수가 분열할 것이다. 그것은 왜 그러냐? 윤석열 대통령의 캐릭터를 보면 이게 분열하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 민주당은 제가 작년부터 그런 거예요. 분열할 힘이 없다. 분열할 힘이.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민감한 주제일 수 있었는데 답변 잘 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두 가지 준비했던 주제는 아쉽지만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우리 뒤톡스 시간 기대해 주시고요. 잠시 쉬었다가 주스 마시러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금 전에 그 안철수 의원 얘기 잠깐 했잖아요. 그 제명 추진 아직 진행 중인 건가요?
그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요. 그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취급 방법이라는 걸 기재해야 되는데 그런 걸 그 제대로 안 해놓으셔가지고 제가 그 어디더라 그 신고한 데가 있어요. 네. 신고를 할까 생각 중이에요. 그게 신고하면 똑같은 사람들. 생각만 하고 있고. 근데 네. 왜냐면은 아니 지금 안철수 대표가 제일 뭐 홍보해 주던데 뭘 그래? 신고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 예, 그럼 신고 안 하는 걸로. 네.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개인정보의 보호 기간을 예. 이준석이 제명될 때까지라고 해놨거든요. 뭐 영구 보유하겠다는 생각일 텐데 위험합니다. 그건 좀. 알겠습니다. 개인정보 그런 게 있지만은 내가 신고하겠습니까? 그 정도로 넘겨놔. 유승민 대표가 싸우지 말라 이런 얘기하면서 견원지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뭐 견원지간 그러면은 뜻이 어떻든 그냥 그 뜻만 이제 이해를 하는데 개와 원숭이 뭐 이렇게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그건 너무 이제 이철규 사무총장 수준의 해석을 하시는 거고요. 사자성어는 사자성어의 뜻대로 해석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자성어로 얘기를 안 하고 그걸 풀어서 말씀을 그러니까 하시니까 이게 제가 양두구육하면 내가 개라는 거냐 이게 이제 국민의힘의 원초적인 그 반응이거든요. 그때 말씀하셨던 게 기억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근데 정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 결혼지간 그러면은 개와 원숭이의 사이처럼 사이가 나쁨을 뜻함 이러면 이게 개랑 원숭이로 비교한 게 아닌데 그게 정상인 거죠.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그러니까 양두국 때부터 세상이 망가져가고 있어 지금. 이게 동물 들어가는 사자성어 쓰면 징계한다고 난리치니까. 예. 아무튼 그 신고는 안 하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도 정치 복원을 외치면서 오늘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치 복원! 고맙습니다.